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고 이제 그 5차 모의고사 부분을 할게요. 자,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1번은, 이제 교수 요목기 적은 시간에 있죠. 그래서 1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이제 7차 교육과정 쭉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일단 한국사와 역사는 배제시키고 나와봤자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근데 이제 학계 내부에서도 그게 이제 비판 목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제가 이제 드는 정보에 의해서는 안 낼 거다. 내더라도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과목 성격, 목표 성격, 거기에서만 좀 낼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도 거의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거의 안 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교수 요목대하고 이제 7차 교육, 3차 교육까지 냈죠 한번. 작년으로 진행요. 그래갖고 요번에는 1차부터 해가지고 7차까지 한번 생각을 1차 교육까지 시간들이요. 시간들이 해가지고 내봤어. 자, 그래서 1차 교육과정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잠깐 몇 페이지 보시냐면 고추 페이지 1번 이제 보자. 1번 1페이지. 자, 1차 교육과정은 이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문과주의고 그리고 교과 전체 목표 설정하지 않았고 통일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중심의 어떤 진보주의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발행체제는 이제 보는데 검정고가세요. 근데 여기 검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1차부터 해서 2차 때까지는 검정, 국정 다 이제 혼합해서 했어요. 네, 특별하게. 그래서 3차 때 들어와서 이제 국정으로 넘어가고요. 특징은 이제 정부의 이념이나 시책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국, 예족, 반국, 민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앙조 중심의 어떤 정치사 교육이었고요. 중학교의 이제 과목명을 좀 잠깐 보세요. 자, 중학교의 그 역사에서 과목명은 사회생활과야. 그래서 이제 교수 용목계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과 과목인데 그 당시 이제 1학년은 우리나라 역사, 2학년, 3학년은 세계 역사 이렇게 있고요. 그럼 고등학교 역사관 과목명이 사회생활과에서 사회과로 명칭이 변경돼요. 역사도 여기 사회과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도 이제 1차 교육과정은 사회생활과였죠. 근데 2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생활과가 없이 사회과라는 명칭이 그대로 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2학년하고 3학년은 이제 그 국사 세계사 학습을 하고요. 국사는 그 필수 과목. 그래서 세계사는 선택 과목.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에 가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기획과 니은에 해당하는 과목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1차 교육과정은 편제상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틀에 따랐다. 자, 교과 내용상으로 각 과목의 진술체계도 통일되지 않았는데 중학교 역사는 모의 과목이 하나였다. 거기에 들어갈 게 뭐죠? 교과목이 사회생활과. 네, 사회생활과.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참고로 교과하고 과목은 다른 거 아시죠? 교과는 좀 큰 거고 과목은 좀 작은 건데 되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학문 단위가 되게 과목이에요. 네. 근데 교과는 임의로 편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과라고 할 때 이제 윤리, 지리, 일사, 역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학문적인 체계는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교과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중학교 역사에서 이제 그 교수 요목계와 좀 비슷한 문제인데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교과의 명칭. 자, 거기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웠는데 요때 명칭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동양사 서양사는 세계 역사. 어렵진 않죠. 예. 그래갖고 교과회 같은 거 명칭 같은 거 물어보니까 교수 요목기에 이제 따라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2번은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장보고와 관련된 거예요. 장보고. 이 장보고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보고의 활성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페이지 잠깐 펴보면요. 자,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대무역 보면 그 청해진이나 그다음 영안, 당성진, 특히 울상항이 이제 최대 무역항 중심지였고 해외 기관으로서 이제 대개 보면 그 상동반도부터 해서 하륙 그 양쯔강 하류 지역까지 그 당시 해안 연안에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 방인이, 신라 손이, 신라 원인이, 신라 간인이 이런 것도 있었고 원래 이제 이런 그 신라인들의 네트워크, 이제 중국 내 신라인의 네트워크를 누가 이제 장악을 했냐면 이정기 세력들이 장악을 했다가 그 이정기 세력들이 몰락하고 나서 누가 장악했냐면 장보고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거기를 가난하면서 그 당시 신라인들이 불교를 많이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적산에 법화원을 세웠다.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쭉,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대무역이 활발했고, 장보고의 해성활동 보면, 장보고의 그, 이제,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있지만, 중국에 내에서 활동은 별로 없어. 삼국사에 거의. 그래서, 장보고가 잠깐 이제 그 중국에 가갖고, 당나라 군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무령 소장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내 활동을 기록했던 책이 뭐냐면 일본 승려 애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당 구법 설령 행기가 있어요. 그거 일단 명칭 정확히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중국에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와서 당나라 군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 내 신라인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신라에 와서 청해진을 설치했죠. 해적도 소탕하면서 남해와 그 항해의 해상고통을 지배하고요. 그 다음 당나라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신문왕이 이제 왕위로 올라가는데 원조를 내줬죠. 그러다가 염장에 의해서 압살됐다가 청해진이 해체되는 과정인데 예전에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청해진이 왜 부상했냐 경제적으로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청해진이 설치되는 곳이 완도죠. 그래서 이 완도는 중국과 일본의 딱 중간에 있어. 교류 요충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적 퇴치를 위한 상성보호. 왜냐, 그 당시 이제 해적을 퇴치해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장보고 세력은 무역 집단이지만 또 동시에 뭐도 가지고 있죠? 군대도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표현에 의하면 군산복합체야.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반과 신라소등 같이 이제 당대 신라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중국 내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청해진이 부수할 수 있는 요인이었고, 자, 당나라가 이제 그 무역하는,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경당 매물사나, 교관사를 이용해서 이제 나당 간의 무역을 했고요. 일본하고 이제 무역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 당나라하고 직접적인 무역 관계는 없었어요.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해역사를 이제 파견해갖고 당나라와 일본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기획에 중국과 일본에 보낸 사절단의 명칭을 쓰고 그 이전에 기획이 그 신라 중앙정치에 개입했던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청해진의 궁복이라고 하는데 궁복은 누굴 의미하죠? 장보고야. 그래서 장보고의 예전에 어릴 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기록에 보면 완도 출신으로서 그렇게 이제 성도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나는 중국에 들어와서 이름을 이제 다시 개명하고 성도 얻어갖고 장보고라고 이제 칭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궁복이 중국과 일본에 보낸 사절단 명칭. 자, 중국에 보낸 게 경당 매물사, 일본은 해역사.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뭐 기출문제 나왔지만 장보고가 그 당시 신문왕이 신무왕이 그 왕권을 왕이 계승할 때 개입을 했죠. 그래서 신문왕이 이제 원래는 이제 왕이 계승하다가 흥동왕 이후에 패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보고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다시 군대를 5천 줘가지고 즉위하는데 도움을 줬잖아. 예.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라 좀 다르긴 다른데 신문왕이나 문송왕을 뭐냐면 왕비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너무 대신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염장에서 암살당하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니은 이전의 기획이 신라 중앙정치에 개입했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문송왕이 자기의 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예.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니은 이전이니까 암살 이전이니까 장보가 민해양을 살해하고 자기 위탁한 김우징을 뭘로 왕으로 세웠다? 신문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고 신문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문성왕이에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 기록이기 때문에 장보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안 믿어. 되게 뭐냐면 장보가 이제 세력이 커지고 문성왕이 이제 원래는 그 장보의 딸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한 거야. 왜 반대를 했냐면 문성왕이 만약에 장보의 딸을 받아들이면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강해지겠죠. 장보고의 군사력과 결합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진골 귀족들이 이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그 뭐냐면 염장을 파견해갖고 장복을 암살했죠. 그리고 이제 청해진을 혁파하고 물론 좀 뒤에 이제 혁파하는 일이지만 그건 이제 뭐냐면 삼국사에는 신라 측의 기록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장보가 반란을 일으킨 것보다는 장보 세력이 커진 것을 이제 견제하려고 진골 귀족들이 장보를 죽였다는 것이 역사적인 팩트야. 근데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반란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거 좀 약간 이제 맥락에 따라 재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번은 이제 볼게요. 3번은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 과거제도야.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온 거 보면 조선시대 과거제도보다는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페이지. 자, 과거의 종류를 보면 제술가, 명경가 이렇게 했어요. 제술가는 이제 조선시대 진사가라 불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명경업은 조선시대 때 생원가라 불렸죠. 그래서 이게 진사가 같은 게 시부 송책 문학을 이제 보고요. 그리고 명경가는 유교 경전을 보는데 주로 이제 진사가를 더 중요시하겠다. 예. 그다음에 그 외에 잡업, 승가 그런 건데 이제 고려시대 좀 특징이 승가라는 게 있었죠. 조선시대는 이제 잠깐 있었는데 저기 이제 문정화공화 있을 때 중종 때 좀 있고 거의 없었죠. 그다음에 무가 같은 게 전반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예종 때 잠깐 실시했다가 중단됐고 그다음 공양왕 때 정치가 됐는데 이제 이미 공양왕은 조선 넘어가는 거죠. 자, 실시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자, 일단은 보면 양인 이상은 응시가 다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술가 응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양인설하고 귀족 항리자 제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 뭐 인종을 기준으로 해갖고 인종 이후부터 모든 양이면 법재산 양이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술가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별 문과제도 이제 보면 고려 초기는 이제 간단히 국자감생이나 항공이 곧바로 이제 과거에 응시를 할 수 있었어. 근데 문제는 항공은 이제 지방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일종의 수시인데 지금도 수시 가지고 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진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예비 시험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중간에 예비 시험을 둬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예비 시험을 해갖고 향시, 개경시, 그 다음에 빈공시, 감시 이렇게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통과한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하면 동당감시, 그래서 예부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학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감시, 국자감시 관련된 내용인데 학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국자감시를 향시, 개경시, 빈공시 등에 합격한 사람들이 국자감시에 들어가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당감시 보는 거다. 그래서 3층제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2층제도 그냥 국자감시를 같이 묶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되게 통로는 국자감시를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자감시를 합격하고 3년 이상 필수해야지만 예부시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죠. 예, 예종 때. 그래서 이 국자감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히 입학시험이냐, 하나의 단계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 통론에서는 되게 2층제로 봐요, 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국자감시를 이제 합격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뭐냐면 3년 동안 수학해야지만 예부시 응시 자격을 이제 부여했는데 왜 부여했을까 이렇게 처음엔 안 했다가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학 12도를 견제하기 한 거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 때 특징 문과시험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성적과 출신 문벌이 간직 인명에 크게 작용됐고요. 그래서 크게 귀족제 트러스가 운영이 됐고, 음서보다 높은 간직이 올렸지만 승진 과정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음서 출신자들이 대부분 제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주봉생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좀하고 좀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층제로 바뀐 게 있어. 삼층제가 언제 바뀌었죠? 공민왕 때 바뀌었죠? 그래서, 항시, 해시, 그때 공민왕 때 전시. 전시를 두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 해체시키기 위해서? 자주문생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가와 관련된 그 과거시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기획 시기 이외, 니은의 응시 조건을 쓰시오. 곡 진사시다. 덕정 때 처음 썼고, 부와 뭐 이게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사시는 뭐라고 했냐면 국자감시의 별칭이 진사시예요. 예, 국자감시의 별칭이야. 국자감시 합격한 사람을 진사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응시 조건. 그래갖고 이제 니은은 이제 그 응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동당감시와 관련 예부에서 보는 예부시를 이게 별칭인데, 자, 그래갖고 이제 요때 그 예종 때 응시 조건이 바뀌었죠. 그래서 국자감시 합격한 진사가 국자감시에서 몇 년 공부해야 돼? 3년 동안 공부해야지만 볼 수 있죠. 왜? 아까 얘기한 좀 사학의 어떤 그걸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했고, 그것 때문에 사학이 세틀돼서 자연스럽게 고려 후기 때는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종의 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오늘날만한 공교를 강화시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학교제도하고 교육제도가 서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국자감을 3년 동안 수학을 해야지만 본시험을 볼 수 있죠. 근데 조선시대는 그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시간 때 저번에 얘기했는데, 조선에는 그게 안 됐어. 처음에는 의도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래갖고 이제 뭐 지방학교 항교나 성균관 이런 걸 해갖고 거기에 이제 해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고 혜택을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아예 이제 뭐냐면 성균관 안 나오고 대가 안 나와도 뭐냐면 그냥 속가 합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냐면 속가 합격하지 않고 성균관 안 나와도 뭐죠? 과거 시험을 대가로 그냥 보는 사람이 늘어나요. 합격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과거제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관련돼 갖고 작년에 한번 기출문제 냈거든요. 총괄평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문제 낸 게 1876년에 원래 조율통상조약을 냈죠. 근데 이제 이것은 1873년에, 76년에 조율통상조약을 개정을 했어. 83년에. 그게 계기가 됐던 조약이 뭐죠? 조미수호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이제 뭐가 있냐면, 체육대우가 있어. 체육대우. 네. 그 다음에 간세권이 있어. 네, 간세권. 근데 체육대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리한 거고, 간세권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애들이 이제 뭘 계속 요구했냐면, 체육대우 달라고 했어. 근데 이거 조선에서는 거절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딜이 일어나죠. 83년에는. 그래갖고 체육대우를 얻는 대신에 간세권을 돌려주죠. 무간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양곡을 무제한 유출했어. 근데 이 조선이 쌀 많아갖고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풍년이나 이런 게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해. 그래갖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해갖고 양곡 수출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서로 딜 간에 맺어진 게 이제 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인데,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다음은 개항 이후에 일본과 맺어진 조약이다. 기획의 문제점을 써보고 니은의 조치 한 개인 가에 들어갈 조약 내용을 한 줄에 적어보시오.
자, 항구에서 간세를 완납한 물품은 내지에서 운송세나 내국 통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송세나 내국 통관세는 이제 그 당시 뭐라고 불렸냐면 이금이라고 했어요. 이금. 이금. 예전에 한번 중국사에서 나왔죠? 그 당시에 이게 이거였는데 이걸 이제 간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이걸 폐지한다. 간행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것들인지. 근데 그러면 요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 자, 간세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아. 관세를. 근데 이제 뭐냐면 그 통상에 대해 비간세 장벽을 봉쇄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의 간세권을 제한했다. 협정 간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간세를 봉쇄를 하고 또 조선의 간세권을 또 제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의 간세권을 제한하는 건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비간세 통제도 있고 하나 협정 간세죠. 서로 간에 협정을 맺고 간세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불평등은 좋은데 비간세 장벽은 오늘날도 있어요. 간세 부과하고 비간세 장벽이 있잖아. 뭐 이런 법적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그건 왜냐면 자국의 무역 그 시장을 좀 지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일본 애들이 그걸 없애버린 거야. 비간세 조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조치 한계인 가에 들어갈 조약 내용. 자, 여기 식량 부족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 수출을 금지할 수 있고,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일단 뭐가 한계가 있냐? 상대국의 제하로 그 미국에 수출할 때는 수출입세를 면세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좀 약간 생소하죠? 심플성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상대국의 제하, 그러니까 뭐 흉년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등등 해갖고 그때 이제 이렇게 수출할 때는 수출세를 면세한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뭐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그 상대국 제하갖고 이제 뭐 조선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이 이제 그 쌀을 이렇게 수입하거나 뭐 다른 곡식을 수입할 때 그 당시 그 뭐냐 우리나라가 이제 흉년이 들어갔고 뭐 일본의 뭐 여러 가지 뭐 공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올 때 면세를 받거나 거꾸로 일본도 이렇게 흉년이 들어갔고 이렇게 조선에 이제 쌀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선 쌀을 면세 조치를 취하는 거 그런 조치를 이제 했던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특이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이제 참고로 요 조항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또 방공령 사건이 일어나죠? 예,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이제 보면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삼장제 있죠? 삼장제. 삼장제와 이제 세역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홍제가 이제 군전제를 실시할 때 동시에 그 전에 삼장제를 이제 정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와 함께 모두 부과했죠? 세역제를 같이 했죠? 네, 조세제도를.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북의 홍오제의 이제 그 정책들을 볼게요. 그래서 선비족의 부족 국가적 성격을 벗어나서 중화의 천자로서 군림한 호환 체제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홍오제 하나 정책이 있는데 낙양청도위원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하나 정책 내용도 외워두셔야 돼요. 호환 통원, 평성의 남야청도, 호성의 한성화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선종 군정 정책 있죠. 하이론 할게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한인 호족들과 선비족 간의 통원권 형성해갖고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돼서 선비족끼리 한인끼리 이제 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통원권을 형성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위로부터 국가주도의 기족제 확립에 큰 기여를 냈다. 그 다음에 삼장제 세역제는 이제 뭐와 연결해서 보냐면 군전제와 연결돼서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홍오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풍태호가 이제 섭정할 때 했던 것들인데 일단 삼장제는 이제 군전제를 이제 하기 전에 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땅을 나눠주면 민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시한 행정조직이 삼장제예요. 그래서 호적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군전을 시행하고 그다음 종조독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한 호가 있으면 유력한 호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위탁을 해갖고 그 호에 들어가요.
그럼 국가 권력에서는 그 사람들 파악을 못해. 그리고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고 그 개별적인 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3장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인장, 2장, 당장 해갖고 이렇게 유충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했던 것이 3당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세역제는 군전제가 실시된 다음에 그 군전 농민들의 세금을 받는 제도가 세역제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용어상 좀 알아둘 게 뭐냐면 세역제 또는 조조제라고 또 부르는데 되게 이 세역제 조조제라는 거는 요때 실시한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고유명칭은 아니고 거기 이제 답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세법, 일조법법, 지정은제 등 일반적인 조세와 역제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세역제 이렇게 적어놨냐면 별다른 호칭이 없어 기록에. 그래서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요 시대 때 조세 제도는 그냥 세역제라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하나정책 결과의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 니은을 실시했던 이유를 기획과 연결해갖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3장제를 실시했던 이유는 뭐냐? 종교 독고제 민의 음모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간역이 없고 호강이란 뭐예요? 호족들이죠. 호족들이 약탈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종조제를 극복하고 소농민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별 인신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균전제에 입각한 수천의 대상을 삼으려고 했죠. 뭐 어떤 시대와 좀 비슷하죠? 전국시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전국시대 음락당이 파악해서 개별 임신 지배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호족 지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국가가 직접 장악할 목적으로 3장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거기에 들어갈 게 세역제. 세역제 또는 조조제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도요토미 시데요시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자, 도요토미 시데요시의 이제 정책을 이제 보면, 통해 노부나가를 계승해서 전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정책 보면 이제 청왕을 후원했죠. 그래서 도요토미 시데요시는 집안이 뭐냐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막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왕의 후원을 받고 이제 통치했고, 그래서 청왕에부터 태화비단 간직을 받았죠. 태화비단 이름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토지 정책도 토지 조사도 뭐라고 하냐면 태화검지라고요. 태화검지. 그래서 이제 태화검지는 예전에 전국시대 검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죠. 그래서 재정을 안정시키고 다이모드의 군역부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네. 그래서 곡굴학과 그래서 이제 경작지의 면적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량을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토지와 함께 경작도를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다. 곡굴학과. 그래서 이 곡굴학과는 이제 농민들 입장에 올 때는 뭐예요? 연공을 갖다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모 입장에는 곡굴학과를 기준으로 해갖고 뭘 하는 거죠? 군역을 동원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곡굴학과는 에도시대부터 쭉 가고, 언제 물려받겠죠? 지조법 바뀌었죠? 이제 지가를 기준으로 3%를 부과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곡굴학과. 그 다음에 장원 공릉제에서는 되게 복잡한 소유관계가 있었잖아. 중충적인. 그걸 깔끔하게 해결돼. 이미 무너졌지만, 이걸 이제 완전히 확인사살시키고, 그래서 한 토지에 여러 사람들 권리를 인정하고 부정하고, 한 사람만 인정해요. 그래서 농민이 법적으로 보유권을, 이때 보유권은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작권? 근데 이게 좀 예민한 게, 근대적 소유권하고 이게 경작권이 중간 정도 돼 있어. 그래서 원래 이제 에도시대 때는 이 보유권은 경작권이고, 이걸 매매 저당을 못 해요. 근데 실제로 뭐죠? 매매 저당에서 갖다 팔아.
그래서 요걸 뭐라고 좀 얘기하면 오늘날 그 중국의 토지 그 소유권 개념과 비슷합니다. 중국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 토지를 소유할 수 없죠. 뭘 주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보통 얼마 주냐면 50년, 100년을 줘요. 그러면 50년, 100년 내고 매매 양도할 수 있어. 심지어는 100년 지나서 국가에 반납 안 할 때 세금만 갖다 바치면 그대로 자기가 또 영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근대적 그 소유권 아니지만 준수 소유권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근대적 소유권으로 이렇게 바뀐 거는 또 언제 때죠? 지조법 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근사총나 이게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에 등록된 하쿠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예. 그래서 이제 총각은 곡구닥가에 대해 연공 액수를 결정하고 소농제도가 안정했다. 이때 소농이라는 것은 주요하게 그 소장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토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균 분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하쿠쇼라는 걸 백성인데 일반 백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통 우리가 백성 하면 모든 막 밑에 백성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쿠쇼는 어떤 거냐면 무라라는 그 마을에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작농을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냐면 또 소작인들 있어. 예, 소작인들.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쿠쇼가 너무 가세를 너무 부과하니까 그들에게 하쿠쇼 중심으로 또 이네들이 뭐 백성 있기를 이르죠. 예, 에도 시대 때. 자, 경제정책은 직할령의 주요 근간을 강사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해적행위 금지령, 외국을 통제하고 등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내는 게 또 신분분리 정책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도수령이죠. 그래서 입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의 무기를 소유한 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기는 무사만 이제 독점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산업공상이라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죠. 신분 제도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무라이는 농사를 못 짓고 오직 뭐만 해야 돼? 다이모가 되거나 복록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농민은 농사만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사들은 이제 농촌 안사가 어디로 올라가죠? 저 도시로 가요. 예. 그래서 조카마치에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 언급했던 가타나의 정책, 도수령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이제 태학검지 정책도 일종의 그 신분분리 정책의 한 또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변농분리가 진행돼서 사무라이 계층이 이제 직접 생산자와 분리되어 복록생활자나 토지관리자, 봉토 소유자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다이모나 그 밑에 그 학과작가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일반 무사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있고 5대 에도 시대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태학검지는 전국의 토지를 동일한 자로 직접 측량해서 직접인데 못하네. 네. 직접 측량하여 모든 토지를 내등급 분류하고 각각의 토지의 기준 생산에 곱하여 쌀의 생산고인 뭘 정하죠? 네, 거기 들어갈 게 석고 또는 곡고닦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냥 외워가지고 석고보다는 그냥 곡고닦아 쓰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밑조친 인물은 그 농민의 인기를 복수하고 나의 조치를 실시했다. 요때 감백전화가 누구냐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예. 그래갖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태압이니 간백이니 하면서 조정의 지위를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독자적인 막부를 건설하지 못했어. 왜냐면 이 사람의 지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출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참고로 그 쇼군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쇼군은 누구만이 집안이 될 수 있냐면 미나모토 집안만 될 수 있어. 그럼 아사카카 다카오지는 어떻게 되냐? 그건 무르마시 바꾸세요. 아사카카시는 미나모토 집안의 반계열 쪽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에도 시대 때 이제 도요토미 도쿠가 이에야스는 어떻게? 완전 집안이 다르죠. 얘네들은 이제 한부 역주를 한 거지. 그래서 양자도 해가지고 한부 역주를 해가지고 조상을 갈아친 거야.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한부 역주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출신이 미쳐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알아.
그러니까 함부 역주가 안 되는 거야. 농민 출신이 아닌가? 예.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청왕의 권유를 통해서 통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7번 문제 볼게요, 7번. 7번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집단기억하고 역사의식이에요. 예, 집단기억.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5페이지 이제 있는 내용인데, 이거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좀 읽다가 한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내봤어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약간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시 하잖아요, 문제가. 예, 그래갖고 한번 내봤는데, 자, 집단기억은, 기억은 언어로 표현되면 사회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유된 집단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과 다른 집단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차이를 통해서 개별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제도화된 역사교육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 형성. 자, 예를 들어, 임진왜란을 이제 보는 기억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피해를 당했으니까 죽일 놈이지만, 자, 일본의 입장을 때 우리가 뭐야? 침략한 게 아니죠, 얘는. 진출한 거죠. 예. 그 집단 기억이 달라. 그걸 통해서 또 교과서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또 재생산하고 인식, 내면화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단 기억이다. 자, 그래서 이 집단 기억이라는 건 다른 건 배타적이야.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끼리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침략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진출의 기억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하지 않겠죠? 서로 배타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역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잘못된 집단 기억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비판적으로. 예. 또 뭐야?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본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집단 기억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역사의식이다. 그래서 이 집단 기억을 상대성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해갖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집단 기억 등의 수용성이 있는데 집단 기억의 대한 기억도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의식 개념 속에 집단 기억 포함시켜 모든 종류의 이해 방식 포괄한다.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남색책이 예민하게 적어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잠깐만요. 여보세요? 너 은찬이지? 잠깐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18은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전두환 시대 때는 이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전두환 시대 때는 공동체 뭐예요? 5.18에 대한 그 집단 기억이야.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 이런 자료를 본 그 일부 학생들은 5.18에 대해서 그 다른 기억을 갖고 있죠. 이게 뭐냐면 대한 기억이야. 근데 이 대한 기억도 참 생각하면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 운동권 안에 뭐가 되는 거죠? 집단 기억이죠. 근데 그 대한 기억은 종전의 집단 기억에 대한 무슨 비판적인 시각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기억이라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대한 기억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종의 모두 같이 있다, 역사의식도 같이 있다는 거야. 비판적 기능도. 예. 그래서 이제 비판적이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면 이 교수가 이제 민족국가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구성원들 간의 공통된 기억을 제공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집단기억입니다. 근데 집단기억은 역사성에 대한 의식 없이 사건을 원형적으로 번영하여 어떤 모호함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집단기억은 가해에 의해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가해에 들어갈 건 뭘까요? 역사의식이죠. 예. 근데 박 교수는 이제 쭉 얘기하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역사의식과 집단기억 반드시 대입적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의식의 개념 속에는 집단기억 포함, 이건 쭉 있는데, 요 말은 뭐냐면,
집단개혁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하면 그동안 공식 역사에 배제된 대항 기능을 발굴하는 기능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5.18에서 그 할 때 이건 폭동이다.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운동권 학생이 그 당시에는 이거 대항개혁을 하면서 사람들 또 나름대로 집단개혁을 통해서 뭐냐면 전두환 시대 때 학생들이 믿고 있는 운동권 학생이 믿는 기억을 공식 역사에 배제됐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발굴돼서 또 새로운 또 집단개혁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집단개혁이 그냥 무조건 배타적인 거 이거보다는 역사의식과 대입된 게 아니라 집단개혁 안에서 또 뭐가 존재하고 있다? 역사의식이라는 기능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융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이제 볼게요. 8번. 자, 다음은 기획과 관련된 정책을 한 줄 이내에 서술해보고 가의 동맹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나올 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봤거든요. 자, 일단은 몇 페이지 펴보시면 5페이지 펴보세요. 자, 오늘 여기 때 이제 16세기 때 네덜란드 개념은 우리가 이제 생각한 지금 네덜란드뿐만 좀 포괄되는 게 벨기에나 루셈부르크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죠. 프랑드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시민계획을 성장됐고 칼뱅 계통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개모를 번성했다. 예.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그 네덜란드가 합스부르크가 이제 지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자치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필리핀 2세가 등장하면서 자치를 무시했어.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죠. 그때 이제 모토가 뭐냐면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로 통일해야 된다. 근데 필리핀 2세는 뭐 믿고 있었죠? 카톨릭이죠. 당연히 신교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의 카톨릭 강요하고 이제 신교 탄압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네덜란드인들이 원래는 그 당시 스페인에 독립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도 탄압을 시작하니까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벨기에인데 이 벨기에는 원래는 네덜란드 지역이죠. 예, 근데 네덜란드 남부 지역인데 이 지역은 북부 지역과 달리 뭘 믿냐면 카톨릭을 믿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뭐냐면 독립전쟁에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스페인하고 손을 잡고 그냥 독립전쟁을 포기하죠. 그래서 실제 독립을 했던 지역은 신교 지역인 어떤 지역이죠? 북부 지역이죠. 예, 이런 것들인데 그 가정이 있죠. 가정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보면 북부 7개주 신교 지역이 위트레트 동맹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스톤팔렌 조약에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승리의 원인은 영국이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카레네전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들 격파하죠. 그래서 이제 독립한 후에는 공화제였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왕국을 전환이 돼. 비내이 이후에. 경제적으로는 모직물 공업이고 조선업, 중개사업이 발달됐고 그 예전에 한번 살펴보면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인도네시아 지역이 유명하죠. 그때 오늘날 그 자바의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확보를 했고요. 항로무역을 지배를 했고 그렇지만 영국의 모직물 공업이 발달로 쇠퇴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항해조회 때문에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17세기 후반에는 영국한테 이제 지위를 넘겨주게 돼요.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8번은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 이제 문제 풀어보면, 거기 이제 가해동, 기업과 관련된 정책, 자, 밑에 필리핀 2세 중앙집권화 정책, 그걸 관련되어서, 이거는 왜 이거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관련된 필리핀 중앙정책을 보면 지역적 차이나 자치적인 특권을 무시하고 종교 재판을 강화해서 인류적 카톨을 강화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것은 무슨 동맹이죠? 위트레트 동맹.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9번. 다음은 아테네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페리클라스와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페리클라스와 관련된 이제 보충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 6페이지에 있어요. 예. 자, 6페이지 이제 보면 배경은 이제 살라미스 해전 승리에서 하층민 수병에 참여했고 상공인들 경제 지위나 발언권이 증대되면서 아테네 민주가 발전됐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리스 패권을 차지하고 델로스 기근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불추출했고요. 그리고 개혁 정책을 보면 모든 성인 남자들이 민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입법권을 독점했고 대신에 500인회를 권한을 축소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장군의 권한을 강화했어. 왜냐면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하죠. 그래서 장군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리고 페리클라스도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시민법정 권한을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그 당시 시민법정은 이제 배심원제로 운영됐는데, 그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의 감사 기능을 또 했고, 탄핵 권리, 법 집행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예전에 한번 나온 게 이제 빈민대 정치 참여 보장을 해서 관리의 추천제하고 수당제를 실시했다.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시민권을 제한했죠. 그 양부모가 아테네의 경우에는 자식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 시민의 단을 너무 많이 줄 경우에, 시민의 권리를 많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배심원제도 실시하고 수당제도 실시하고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엄격하겠죠. 그 다음에 아테네 재건 사업을 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을 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파르테논 건축을 할 때 이제 신전할 때 바탕이 됐던 돈이 뭐예요? 델로스 동맹과 해상무역 발전.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은 누구이며 기획과 대립했던 키몬의 스파르타 정책 방향을 말해볼까. 먼저 그는 그 아우파고스의 헤로모터 많은 것을 제거했다 등등등등 있는데, 자, 이 아우파고스는 이제 귀족들이 이제 협의체죠. 권한이 점점 약해졌는데, 이때 기획은 누구냐? 알피아데스요. 예, 알피아데스는 누구냐면 그 페리클라스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알피아데스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문재인의 정치적 스승이 누구예요? 노무현이죠. 예, 그 노무현 정책을 상당히 계승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알피아데스하고 이제 대립됐던 인물이 누구냐면 키몬이야. 근데 키몬하고 알피아데스는 이제 좀 대외 정책에 큰 차이가 있는데 알피아데스는 스파르타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에요. 근데 키몬은 스파르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봐.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안에서 헤로트 반란이 일어났는데 스파르타는 요청도 안 했는데 키몬이 군대를 끌고 와갖고 스파르타 도와준다고 갔다가 스파르타가 너 필요 없다고 이제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 그래서 아테네 국격을 그냥 떨어뜨린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키몬은 스파르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알피아데스는 스파르타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리클라스가 스파르타 대립된 것도 그는 그 알피아데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키몬의 이제 스파르타 정책은 스파르타 평화를 유지하면서 스파르타 지원하고 주장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계층의 사정들이 그런 공정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도 그런 것을 막지 않으니 만약 어떤 사람이 나랑 이게 좀 잘못된 거네요. 어떤 사람이 나라에 봉직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예. 자, 그의 조건이 불확실한 데서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적 조건 때문에 자기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그걸 방해해서 안 된다. 장애가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고에 뭐죠? 수당제, 그 다음에 추천제, 그 다음에 1년 임기제 이렇게 실시하면 돼요. 수당제는 지금도 실시하죠?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봉사직이 아니잖아. 다 돈 받고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전반적으로 그 뭐냐면 공무원 되려면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야. 그냥 무료. 그러니까 자원봉사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테네 때 페리클라스는 예외적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니은을 이제 보면,
이렇게 쓰고, 뒷과 관련된 실시한 법을 한준에 쓰시오. 양친이 시민인 자는 시민의 권리를 갖는다. 이게 무슨 법이죠? 시민권법이죠? 그래서 실시 배경은 수당제약대 등 국고부담을 감수하고 해서, 그러니까 시민단을 너무 늘려놓으면 어떻게 돼? 돈이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시민단을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하죠. 이거는 노마하고 좀 달라요. 노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리지널 노마 시민 외에도 뭐죠? 자기 피정국민들에게 적절하게 뭘 주는 거야? 시민권을 나눠주죠. 그래서 뭐 노마 시민권도 주고 뭐 라틴 시민권도 주고 이런 시민권 정책을 통해서 그 피지배층들의 반발을 무마시키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노마에 충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었고 나중에 노마가 세계 제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줬죠. 배경을 줬고. 근데 이제 아테나 스파르타는 시민단을 막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대제국을 발전시켜도 일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스파르타? 근육주의 사나이들만 있는데 막 싸움을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점은 이 사람들 수가 너무 작아. 그래서 스파르타 말기에 되면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 가지고 아테네 그리스 전국을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10번 문제 해볼게요. 10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인물학습과 관련된. 예. 인물학습도 예전에 2번 쪽 나왔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자, 인물학습의 유형을 되게 크게 인물사학습과 인물학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물사학습은 크게 또 3가지로 나누죠. 행위결정 분석 모형과 전기 자서전, 인물을 통해 인식세계, 그 다음에 한 인물을 통해서 시대문화적 이해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뭐 또 인물사학습은 종합적 접근법 부분도 있는데, 이건 뭐 우리하고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역사과와 관련된 인물사학습 한번 볼게요. 자, 인물사학습은 아까 말했죠. 이제 3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이제 뭐냐, 행위결정 분석 모형인데, 행위결정 분석은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의 특정 행위를 하는 과정을 분석적 추론을 하고, 목적, 상황, 수단에 맞춰 구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의점 보면 행위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을 집중하는 방면에 각 인물의 세계의 시대 상황 조건을 도외시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향과 개성도 봐야 되지만 또 시대 상황이나 조건도 동시에 봐야 된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유용한 점도 좀 외워두셔야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행위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속에서 인간행위 역할을 이해하고, 역사적 맥락 속의 행위 추론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인물의 일생, 전기나 자서전을 이용해서 한 인물이 전기를 통해서 역사의 본질과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당대의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3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행위결정 분석 모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번을 보면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은 수업 계획을 따라 인물학습을 진행하려고 한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여기 보면 쭉 이제 그 1차시, 2차시, 3차시 있는데, 일단 인물학습에서 목적, 상황, 수단이 나오니까 행위결정 분석 모형이죠. 그래서 수업 계획에 반영된 인물학습 방법의 명칭 쓰면 행위결정 수업 모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교사는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학습한 인물의 행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한다. 왜냐면 그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애들이 이제 어른들의 어떤 행위의 복합성, 의도성, 의도의 은폐성 이런 것들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쟤도 모르기 때문에 애들의 성경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물의 행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적 인물을 보면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앞에서 그 사람한테 잘해보려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얘들이 이해를 못해. 얘들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해를 시키면 어떻게 해? 너네들이 일진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 그 얘기하면 쉽게 이해되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뭐,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 그 다음에 행위자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조건과 상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문학습을 도입할 때 유용한 점. 대학과 아까 했던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들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배경을 이해하고 행위의 의도, 전개 과정, 결과를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역사 속의 인간의 행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고 등등등등 이런 게 있죠. 예, 외워두시고요. 자, 그냥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번 연도 기출문제 나왔던 매장력과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그 조조의 건의가 쓰신 매장력 있죠? 그 내용인데, 이 매장력 내용을 이제 좀 더 이제 사기 평중서에서 찾아가지고 했어. 그래갖고 매장력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이제 해놨거든요. 예,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일단 보면 자 여기 보면 가해 정책의 명칭을 쓰시오. 매장령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매장령을 이제 그 재현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장령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그 공문을 주고 뭘 하는 거예요? 작을 주는 거죠. 근데 이때 작이라는 건 실직이 아니라 명예직이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만 주면 좋다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명예욕이 있어. 돈은 이제 이미 다 있으니까 자기가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 남들 시선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자기가 가려고 가긴 좀 힘들면 돈을 주고 어떻게 해요? 간직을 사는 게 좋겠죠. 명예직은. 그러니까 작을 파는 거야. 그럼 작을 파면 대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냐면 공물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물을 갖다 내야 되니까 시장에서 공물 사들이겠죠. 그럼 농민들 입장은 되게 좋은 거야. 왜? 시장이 형성이 되잖아. 그만큼. 그러니까 농민들도 그 공물을 팔아가지고 그 화폐를 얻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부도 축적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들인 주 이제 뭐냐면 부연 상인들도 뭐냐면 정부에 그걸 갖다 내므로써 뭘 할 수 있죠? 자기라는 그 명예직을 얻을 수 있고 정부 입장으로 손해볼 것도 없죠. 매장령은 자기라는 건 그냥 뭐예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잖아 종이에다가.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곡식을 얻은 다음에 그 공문을 어디로 보내는 거죠? 저쪽 병방 지역에 보내. 그래서 홍련을 지켰던 병사들의 군량료를 사용한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곡물 구입을 증가시키는 농민의 학폐 및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제적 목적을 쓰는 거예요. 경제적 목적. 예. 그러니까 그 뭐냐면 식량을 변경해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군사적 목적이고 경제적 목적이니까 경제적 목적이 한정돼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획에 대비해서 그 홍로가 북쪽의 병력을 부단히 침략했는데 가정책 이외에 이 시기 때 또 했던 정책들을 쓰시오. 이걸 뭐냐 3인 실변 정책이라고요. 듣보잡인데 이 3인 실변 정책이 뭐냐면 백성을 병경으로 이주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냐면 사군 육진 가정에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진족한테 그 땅을 뺏었잖아. 근데 거기에 군인만 두면 안 되죠. 뭘 둬야 돼? 민도 같이 와서 정착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 우리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산도민들을 어디에요? 거기에 정착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백성을 변경시켜 농업을 종사하고요. 그 다음에 둔정병 설치해가지고 그 농경일치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뭐죠? 농사 짓다가 그 뭐냐면 또 전쟁 나면 군용이 되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장령, 3인실변, 그다음 둔정병 해갖고 그 훈련을 대비해서 공무를 충당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요번에 들어간 교수님이 뭐만 달아놨냐면 매장령만 달아놨어.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둔정제가 뭐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채점 기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이게. 그래서 채점 기준을 공개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근데 출제자 입장일 때는 채점 기준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송 걸리잖아. 특히 역사같이 딱 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주관적이라고 해석의 학문은 좀 힘들 것 같아, 그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력과 관련돼 갖고 그 밑에 보충 페이지 그 밑에 이제 그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너스 문제 좀 이따 풀어보고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1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미군정의 토지개혁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거 몇 페이지냐면 보충 페이지 11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미군의 경제정책을 보면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 적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기업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뭘 뒀죠? 특수 목적 회사인 신한공사를 뒀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대규모 소규모 기업체들 이제 뭐냐면 종전의 연고자 갈린 임차인으로 분할을 했다. 노동자한테 안 주고. 그래갖고 종전의 연고자 갈린 임차인은 중에 일본인들 없었겠죠. 그러니까 신한공사 아래에서 그 공장들 있잖아요. 공장들을 한국인 그 관리인들이 맡겨놨어요. 아웃소싱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업을 분할할 때 1순위는 그런 사람들이 분할을 한 거야. 이때 관리인들, 임차인들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한민당 출신들, 지주 출신들, 예전에 친일파들, 그들이 이제 분할을 받는 거지. 자, 농업정책을 보면 이제 그 당시 북한이 토지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촌의 자익세력들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그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죠. 왜냐 한민당이 반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속농지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들만 그 했는데 그때 이제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한 70%나 80% 일본인 토지들을 나눠줬고 나머지 토지들은 언제 나눠준 거죠? 이승만한테. 그래서 적산 토지들은 한 상당수는 미군정 때 처리했고 그 다음에 조금은 이승만한테 넘겨가고 처리한 거야.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본적인 개혁은 못했어요.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토지 개혁은 이제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미군의 토지 개혁에서 이제 쭉 보면 그 소작인의 반노예에서 목적으로 소작 조건을 개성하는 미군정의 조치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여기에 이제 소작료를 3분의 1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탁이었잖아. 근데 병자 계획인데 이제 3분의 1 실시. 그 다음 지주의 소작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를 방지하는 것들. 그래서 계약 내에는 꼭 소작 계약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분배 기준에 그 한계점을 쓰시오. 그러니까 신한공사 개명과 토지 개혁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계점을 이제 보면 기속 토지의 일부에 대해 연고자 불화 방식을 시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속 토지는 이제 누구 토지죠? 일본인 토지죠. 일본인들 갖다 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속 기업처럼 한동안 이제 신한공사를 잠깐 그 관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제 줬냐면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 맡겨놨어. 근데 그 한국인들이 되게 지주, 그 다음에 친일파들, 한민당 세력들이야. 그래서 기속 토지를 분배할 때 상당수 농민들에게 분배했지만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야? 그 관리인들에게 준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됐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디귿에 보면 농지개혁법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왜 그랬어요? 거기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에서 지주 출신의 한국민주당이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심의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미군정 밀어붙일 수 있지만 미군정이 내세운 게 뭐야?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냥 폐기시키고 그 남한 정부가 세워질 때 넘긴 거죠. 그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신항공사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적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졌죠? 중앙토지행정처. 이거 명칭 외워두세요. 신항공사와 함께. 그래서 기속토지를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률 징수하고 일부 토지를 또 토지개혁, 적산 토지를 토지개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미군정과 한계돼갖고 이제 좀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심부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부름에 있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토지개혁도 나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승만 때 토지개혁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미군정의 토지개혁의 물론 실시되지 않지만 이반개혁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적산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때 만들었던 기구 명칭,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13번인데, 자, 요거는 뭐와 양명학과 관련된 거야. 양명학. 예. 자, 양명학과 관련된 건데, 보면 양명학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프린트 자료로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12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양명학 개혁을 보면 계보를 보면 6구형부터 시작되죠. 남성에. 그래서 왕양명이 있는데 왕양명이 나중에 이제 왕양명에 이제 사보구라고 있어요. 네 가지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유설과 사무설을 그래갖고 이제 예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사무설 해갖고 왕심제 쪽으로 태조학파가 있죠. 그리고 태조학파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 태조학파의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타고예요. 이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양명화 관련된 내용을 쫙 정리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 못 드리겠고 각자 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가해 인물이 기획관 이해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각각 써보고, 그리고 디귿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학파를 말해보고 그 학파의 주요 논지를 두 가지 쓰시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힘의 본체요, 선도 있고 악이 있는 것이 의의 움직임이고, 선도 알고 악도 하는 것이 양지이며,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 견물이다. 뭐 네 가지 사교구의 내용인데, 사교구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석 과정에서 우파와 좌파로 나눠졌다고 했죠. 요 내용이 어디냐면 강자에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를 누가 말했다고 알면 되는 거야. 왕양문 말만. 양명학 왕양명이 얘기했던 걸 알게 되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왕양명의 양지라는 건 뭐냐면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본연의 지들 양지라고요. 예, 양지. 그다음 견문이라는 거는 심의 부정을 바로잡는 걸 견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견물치지라는 말 있죠? 이것도 성리학도 있죠. 근데 성리학과 양명의 견물과 성리학의 견물과 양명의 견물이 달라요. 양명의 견물은 내 마음속에 뭐냐면 조금이라도 부정을 바로잡고 있는 그것을 바로잡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견물이고,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견물이라는 걸 말하면 사물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을 견물이라고 해요. 다르게 해석한 거야. 대학의 똑같은 구조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모두에게 디귿을 영향을 받아서 형성학파, 그래서 왕영계에서 사몽설을 이제, 통해서 형성학파를 무슨 파라고 하냐면 태조학파라고 해요. 태조학파의 주요 논지는, 뭐죠? 그 당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제학의 도덕의 허위성을 공격하고요. 계층 간의 신분상승을 인정했다.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강자에 보면 자세히 돼 있는데 강자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동계나 한의중만 보세요. 더 나갔다가는 너무 어려워.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1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영국의 식민지 당시 미국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을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이거 자료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메인플라워 선언이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있고, 자료 A와 B 사이에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정치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정치적 사건과 정책 내용을 쓰시오. 자, 자료 B는 뭐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그래서 메인플라워와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 중간에 정책 사건 7년 전쟁이야. 그래서 7년 전쟁 이전에는 중상주의를 했지만 겉으로만 중상주의고 실제 건전한 방인 정책이군요. 근데 7년 전쟁 이후부터 뭐죠? 그걸 포기했죠.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 그리고 중상주의 통치를 해.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료 B 당시,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 당시에 미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는 누구 편에 가담했죠? 식민지 편. 자,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식민지 편에 가담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한번 다 뭐죠? 영국한테 한번 당했던 나라죠. 자, 그래서 세력 군인의 원칙이 적용됐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어디로? 무장 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립이지만 상태가 불안전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누구도 들어간다? 미국 편을 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은 이제 제가 이게 문제나 풀어봤는데 보충 페이지에 제가 이게 실어놨나? 여기 있네. 14페이지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좀 정리하면서 보세요. 이 부분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공 A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